예. 반갑습니다.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사실 저희 집안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희 처가는 목사가 2분이 계세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 안 가는 사람 접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애들 엄마한테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했더니 한 소리 들었습니다. 얘기하면 저희 아내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고 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컴플렉스, 개인의 컴플렉스라는 것은 열등감이죠. 사실 그 열등감이 어떤 사회 구조에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의 컴플렉스를 할 수 있고, 그 사회의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요, 불행한 사회로 귀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발딛고 있는 처지라는 것은 각자의 경험이거든요.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언을 한다라는 것, 지적을 한다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극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하는 주장이 옳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른 의견은 나중에 Q&A 시간에 말씀 꼭 해주세요.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유명해지면 자주 하는 게 제 기준으로 포털 사이트 이름 검색을 정말 자주 해요. 오늘도 한 10번 이상 하고 온 것 같은데, 이름 검색을 해가지고 제 기사를 보게 되고, 때로는 이제 기사가 없을 때는 블로그도 찾아보게 되더라고. 카페, 댓글까지 찾아봅니다. 최근에 김제에 갔었습니다. 김제 박준영 변호사 딱 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맘카페에서도 이렇게 환영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아주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건 모순 아닌가. 집에서 이 인간 저 인간 소리 듣는데 밖에서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천안에도 갔었습니다. 최근에 천안에 갔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맘카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밋밋한 어떤 응원글, 환영글이었습니다. 저는 관종이구나, 관심종자구나. 왜냐면은 제가 막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진짜 관종 맞다, 저를 또 관종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관종. 그런데 나의 이런 습관과 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좀 긍정적인 의미 좀 부여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나를 궁금해할까? 근데 내가 궁금해하는 모습은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친 모습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가모수 과모인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 물에 비춰봤어요. 물에 비춰본다는 건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물에 비춰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비춰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름 검색을 해봐서 저에 대한 글을 남기신 분들의 어떤 인상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무가모수 가모인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좋은 격려와 응원글은 보겠지만 그럼 비판하는 걸 봐? 사실 그건 넘겨버리죠. 보기 싫어요. 하지만 애정 어린 비판은 봐요. 뭔가 흠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 부담스럽긴 하지만 애정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야,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아, 이건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변하려면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애정 어린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퀴즈 언더블록 보신 분들 많죠? 엄청 보셨더라고.
유재석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또 얼굴은 더 작잖아요. 또 유재석 씨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야, 방송이라는 게 보통 이게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대로 근데 여기는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끌어갑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이래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유퀴즈 언더블록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제가 녹화에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방송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굉장히 편집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고요. 이게 글쓰기는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부족한 부분도 참 보완해줬고 더 돋보이게 해줬잖아요. 관계 속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컴플렉스를 보완해주고 그래야지 사람을 키워주는 거구나. 용기를 내는 거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요. 영화 재심 많이들 보셨죠? 250만 명밖에 안 봤는데요. 1000만은 봐야지 흥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집에서 보셨죠? 이해합니다. 재심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정우였어요. 캐스팅 잘 됐잖아요. 동의를 못 하시네요. 제 주변 분들도 동의 못 하시더라고. 영화 보는 내내 배우 정우 얼굴 나올 때마다 네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막 겹쳐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되나 봐요, 영화가. 나라라 개천용이란 드라마로 또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권상우가 제 역할을 맡았는데 정우 때 충격이 너무 커서였는지 권상우 역할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안 하더라고요. 영화에 참 불만이 좀 있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정의롭게 그려놔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저는 드라마, 영화 본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하죠. 왜냐면은 그 드라마와 영화 속의 그 모습, 그 이미지 그대로 저를 읽으려고 애를 쓰니까 저 바짝 긴장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반찬 막 자꾸 더 달라는 그런 스타일인데 알아보면 어떻게 그래요? 맛없는 반찬도 깨끗이 비워야 되고, 지방 강연 가면 모텔에서 잘 때 카운터에서 딱 혹시 박준영 변호사 아니냐고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정의로워야 되니까 내가 아침에 이불 다 개놓고 나와야 되죠. 썼던 수건까지 내가 다 정리해놓고 나와요. 정의로워야 되니까. 이건 제 본래의 모습은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막 탈법을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무단횡단도 많이 했고. 근데요, 사람이 이런 이미지, 나의 의지로 내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규정지음과 이미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변한다라는 걸 느낍니다. 정말 너무 힘든 사회인 건 맞죠. 하지만 어떤 이미지로 보고 또 어떤 이미지로 사람을 바라봐 준다라는 사실의 어떤 의미, 그거 굉장히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상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은 분명히 제가 작은 거 맞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굳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랐을 것 같은 외모와 달리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하는 노하도라는 섬에서 자랐고요.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 노하 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목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1학년 1학기를 마쳤어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대학 1년 중퇴예요. 근데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라시죠. 대단하다라는 평가도 해주셨어요. 한때는 막 뻥이 2개 막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만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오해도 많이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다, 고등학교 다닐 때 잘했으니까 그게 기본이 돼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생활기록부 정말 자주 보여드리거든요. 1학년에 순막하고 다정하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요구된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막 일찌감치 막 무슨 목표와 꿈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2학년 때 친구 간에 우애가 깊다? 공부 같이 했으면 이렇게 써놓진 않았겠죠. 나는 늘 같이 다녔습니다. 사고 칠 때. 3학년 때는 근면성실 하나 중법성이 요구된다.
그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는 몇 안 되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 모순 아닌가요 이거? 근데 근면성실한데 어떻게 주법성이 요구될 수 있어요? 우리 고3 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써놨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학교 다닐 때 결석도 많이 했습니다. 1, 2, 3학년 때 무단 결석을 100일 가까이 했어요. 지각조퇴 결과도 무단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무기정학 받았어요. 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징계라는 게, 학교 징계라는 게 훈방,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무기정학 받아가지고 무기징역 받으신 분들 내가 변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때론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실을 말해주죠. 이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외모 잘생겼지 않습니까? 배가 나와서 혁띠를 내려맨 것 아니고요. 너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양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특히 맨 왼쪽 인솔교수 아니라는 것 늘 강조하고 다니죠. 오토바이도 이렇게 잘 탔어요. 흰 양말에 구두 신고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보안이 이 자동차 보안에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도 오토바이 절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맞는 키를 만든다고요. 그 맞는 키를 유리병으로 만든다는 애들도 있어요. 유리병으로.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야, 그런 애들 잘 우리가 키워나가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변방의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창조는 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변방이 꽃피는 창조 공간이다. 사실 많이는 오진 않지만 정치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합니다. 제가 거절하고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정치의 비정함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해관계에 내가 구애받지 않아요. 나만의 생각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발전은 중심부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성을 더 높게 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 밖에서 창조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성 밖에서의 창조라는 것은 전제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뭐냐?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없어야지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Where did I misplace my faith? Where did I set it down? Which one the day? 법의 날 특집에 참여했습니다. 5명이 갔어요. 각자의 어떤 전문 영역이 달라요, 사실. 하는 일이 달라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고참 변호사예요. 이런 고참 변호사들, 이 출연진 중에서 좀 이제 선배가 있거나, 좀 뭔가 나이가 더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앞줄에 앉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줄 절대 앉을 수 없다라고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앞줄이 난 못 앉는다. 뒤에 앉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나 강연 가도 이렇게 앞줄은 안 앉아요. 앞줄에 앉는 분들은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앞줄에 안 앉냐면 제 컴플렉스 때문에. 그 앞줄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제 소갈머리 없는 모습을 다 보잖아요. 나 이거 들키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앞줄에 절대 앉지 않아요. 강연 끝나고 사진 찍을 때도 저한테 자꾸 여기 서 있으라고 하는데 뒤에는 막 여기 연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막 서서 나 그 몇 초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가가지고 그냥 서버리거든요. 나만의 콤플렉스거든요. 이 나만의 콤플렉스가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근데 다들 콤플렉스 갖고 계실 거예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극복해야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극복이 참 어려워요. 저는 한 80은 돼야지 극복되지 않을까. 그때는 무모함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너나 나나 다 그렇게 다 똑같은 상황이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컴플렉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군가의 컴플렉스가 보일 때는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이 이 컴플렉스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다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컴플렉스가 개인의 어떤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한 사회에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구조화된 컴플렉스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어떨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만의 법은 없었거든요.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대사법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저희가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법은 사실 일본법을 거의 번역했어요. 일본은 독일법을 보고 베꼈고요. 우리만의 법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만의 법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일본법을 많이 보고 베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사실 일본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일본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영미법을 보고 베끼는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미법, 배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영미의 배심제도를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즉 법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 수사 기소 분리의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사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논쟁 중에 어느 쪽이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거고 이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컴플렉스 아닌가요? 우리 것에 대한, 물론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필요한 논쟁인 건 맞지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무비판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유정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공개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수치심도 있었겠지만 가족이 걱정됐겠죠. 내 부모, 형제 어떻게 살지? 게다가 자식이 있잖아요. 그 어린 자식은 또 누구의 자식입니까? 고유종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죽은 피해자의 아들이잖아요. 엄마의 얼굴을 앞으로 계속 보고 자라야 될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외국은 어떤데? 이 신상공개라는 것도 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 인터뷰 장면입니다. 누구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몇 년 전에 호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비관적으로 난사를 했는데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총기 난사범의 동생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물론 이 나라에서도 아주 끔찍한 범죄의 가족들은 그 어떤 협박에 시달리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좀 다른 문화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때 사고 쳤나 봐요. 무면 운전으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머그샷을 찍었는데 웃고 있네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어디 숨어 살 곳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다닥다닥 붙어있고 남 얘기 좋아하는 문화도 있고 어느 개인의 잘못을 주변으로 연결시키는 문화라는 게 있는데 신상공개라는 제도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법의식을 정말 반영하고 있는 제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이걸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우리만의 제도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컴플렉스에 대한 고민, 법은 이렇습니다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제도는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계시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 못 밟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체벌도 많았습니다. 체벌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이 때렸어요. 때로는 감정을 실어서 때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였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요. 와가지고 딱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자리에서 바지 내려, 바지 딱 내렸죠. 이 멍을 보고 우리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선생님 잘 때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제자가 가 있으면 가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처벌하지 말고 나한테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해결 못합니다.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학폭위가 변호사 업계의 블루오션이 돼버렸어요. 서로 맞고수를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학생 자치, 학교 내에서의 자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제도인 것인지 점진적으로 도입을 했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교육 문제만 그럴까요? 각 분야가 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분야가 우리께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우리 사회의 컴플렉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정말 자유롭고 창의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앞줄에 계신 분.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점인데 재심 사건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성과가 날 만한 사건을 주목하죠, 사실.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한번 기각돼 버리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를 못 합니다. 한 번의 진검승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과가 날 수 있는, 노력하면 날 수 있는 사건에 주목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건을 통한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건을 하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 사건입니다. 저희 나라도 가난할 때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러 갔다가 거기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억울함에 그 현지의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조선족 이런 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건에 관여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게 또 어찌 보면은 민간외교 아닐까요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이 길죠?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분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거론이 되시는 분이 되셨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좀 선한 이미지를, 선한 행동과 정의로운 행동을 연출해낸다고 하셨는데 선한 이미지 메이킹은 사라질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사회적 불행에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도 있으니 그거는 계속 되어야 하고 뭔가 강조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관에 가서 이불 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카운터에서 알아보지 않더라도 이제 개고 있더라고요.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제 제 일이 된 거죠. 저의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이 됐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했던 일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욕을 잘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싸우실 때 막 욕을 엄청 서로 주고받으실 때 내 그 욕 다 듣고 살아가지고 욕을 잘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욕을 제가 안고 살죠? 그건 또 제 직업이 하나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늘 대접받았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도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자극 주지 않는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드니까 이제는 댓글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바로 그냥 쏘아붙이지 않고 최대한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변화라는 걸 경험해요,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 그게 내 본질의 모습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뀐다는 거, 그게 사람의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가 종국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예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